제가 법률별로 그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아까 이거 설명 안 드렸죠. 법학과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 저도 법학과가 아닌데 저도 몰랐어요. 아, 법학이래. 법률 있고, 이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1000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요.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도 다 정하지 못한 것들을 시행규칙까지 정하고 있죠. 규칙. 보통은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많이 나오는데 죽어봐라 이러면서 시행규칙에서 막 엄청 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내는 것까지 사실은 커버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고, 시행규칙까지 보는 게 말도 안 되고 사실은. 그래서 법률과 시행령 위주로 정리를 하되, 특히 연금이나 건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많이 버렸었거든요. 버렸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시행령까지는 많이는 못 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주 특히 많이 출제되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까지도 다 봐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규칙도 몇 개는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나오는 그 교재에 다 담아놨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6개의 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범위죠. 이거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번 문제가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내용 변형 문제죠.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옳은 것은이니까 맞는 거 하나만 골라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서면이나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뭐 나와야 된다고요? 가장 아래층에 있는 공공부조, 그 다음이 사회보험, 가장 위에 있는 사회서비스, 이렇게 3가지가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수급권이니까 국민이 그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 권리를, 이거는 법 14조에 나오는 건데, 그거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게 틀렸거든요. 왜 틀렸을까요?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빈출되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예요. 구두. 우리 사회보험법 하실 때 구두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일단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구두로 뭔가를 할 수 없고, 우리 노동법 좀 배우셨죠? 거기서도 만약에 구두로 해고하면 무조건 부당한 해고죠. 무조건 부당한 해고인 것처럼 구두로 뭔가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하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니 그것도 구두로 하지 말고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렸고, 동그라미 2번도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동했어요. 갑자기 등장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외의 장관이 나오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인 경우가 많아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거 만약에 기본계획에만 꽂혀서, 우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 거 맞잖아요. 거기에 꽂혀서 그냥 보시면 이게 왜 틀렸지? 이렇게 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조금 키워드를 좀 뜯어봐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그렇긴 하죠. 낚일 수 있는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계획이라고 함은, 그러니까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게 나라에서 세우는 계획이 뭐 1년마다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중장기 계획으로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회보장 제도가 운영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 그리고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요것도 낚일 수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다. 이거 뭐가 틀렸을까요, 도대체? 그렇죠. 하여야 한다. 이죠.
그래서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다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할 수 있는 건지 하여야 하는 건지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경우에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엽적이고 좀 짜치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주어가 누군지 그리고 할 수 있단지 하여야 한단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셔야 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죠. 이거는 매년이 아니고 재정 추계 같은 경우에는 경년입니다. 네,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경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틀린 거고, 재정 추계라는 거는 이제 미래의 재정 상태를 막 예측하고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험급여로 나갈 거고 보험료로 수입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 예측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 추계는 매년이 아니라 경년이다라는 거. 재정 추계하면 무조건 경년. 요거 두 가지를 짝지어서 암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와 지자체는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 공공부조 나오면 무조건 어떤 키워드요? 최저생활 보장.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옳은 것이 됩니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유치한 말을 하냐면 제가 문제를 진짜 안 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풀다가 당황해요.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혼자 막 헷갈리고, 그래서 문제를 저같이 이제 덜렁이시는 분들은 문제를 꼭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 옛날에 학생 때는 왜 문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에 막 밑줄을 쳐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노무사 시험은 그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잘 읽어야 한다라는 거. 자, 2번도 마찬가지로 22년 기출인데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건 틀린 거를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네, 이거 맞는 지문이고요. 법 7조 1항에 나오는 지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그 태도란 뭐냐면 그냥 힘든 뭔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자활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이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태도이다라고 좀 캐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험급여들이 다 약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기본이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뭔가 어떠한 장치와 요건들이 다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이것도 자주 들러리로 나오는 그 지문이거든요. 자주 들러리로 등장하는 분인데,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냥 좋은 말이죠. 요거는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보다는 그냥 약간 들러리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사회보장제도 할 때 국가랑 지자체만 막 다 부담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인 가정,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복지활동을 촉진해서 국가의 부담을 좀 줄여보자, 뭐 이런 정도의 취지일 것 같고요. 넘겨서 자, 동그라미 3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험에 관한 정의인데요. 이 정의 규정도 들러리로 자주 나옵니다. 사회보험 정의 틀리시면 안 돼요.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나아가서 요거 조금 어렵게 내려면 건강과 소득을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는 거를 넘어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빈출되는 건데 이것도 난이도가 낮은 편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자주 나와요. 이렇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자, 이거 사회보장기본법 버렸으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외국인 차별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 적용할 때에는 상호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외국인 나오면 무조건 뭐 인권 존중 원칙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상호주의 원칙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 그 4대 보험법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정하고 있어서 외국인은 한번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 때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서 동그라미 5번도 마찬가지로 자주 등장하는 들러리 지문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 그래야 국가의 부담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넘어가서 3번. 3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21년 기출인데 이것도 쉽게 나온 거죠.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것 하나 고르래요. 자, 동그라미 1번. 사회보장 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 사회보장 수급권은 우리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정지될 수 있대요. 그 정지된다면 당연히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뭐 당연한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인데 사회보장 수급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그 수급권과 관련해서 그냥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거. 구두, 양도, 압류, 담보. 절대 안 됩니다, 요거. 포기는요, 포기.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었죠.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포기할 수 있었죠. 포기는 가능하다. 근데 구두로 뭔가를 한다거나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하는 거 안 됐었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법 13조 1항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죠. 담보만 보고 이거 체크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없다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밑에 동그라미 5번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포기는 가능한데 만약에 이걸 포기하는 게 어떤 모종의 이유로 타인에게 피해가 된대요. 그러면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포기도 나중에 기본 이론 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3번까지는 봤고 1번, 2번, 3번이 대표적인 이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는 문제라고 하면 4번부터가 이제 모르면 맞히기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게 24년 기출이었죠. 이거 혹시 외워서 잘 맞히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행령 18조의 2에 나오는 건데 사회기본법령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관 잘 보셨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 통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걸 다 고르래요. 이거 안 외웠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죠. 게다가 정답이 뭐예요, 이거? 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해당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것도 한번 기출이 됐었던 만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오늘 암기하는 거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뭔가 무슨 법에 따른 무슨 기관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학교, 하나는 학교, 또 하나는 뭐예요? 연구기관이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데 이건 그냥 대학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그 연구기관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부 출연, 특정, 그리고 뭐예요? 국공립인가? 맞죠? 국공립 연구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한 정특국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5분 컷. 5분 컷, 5분 컷. 그래서 이거를
보세요. 내가 이거 암기를 하는데 자, 기업,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일단은 쉽게 나눠버려요. 그냥 연구기관이랑 학교 둘 중에 하나인데 둘 다인데 연구기관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만든 거 그리고 뭔가 특정 그리고 국공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좀 빨리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회보장기본법은 문제 4개 정도 봤고요. 그 밑에 산재보험 보실게요. 산재보험. 산재보험이 그나마 재밌어요. 한번 지우고. 네. 자, 1번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4대 보험에서 정의 규정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죠. 정의 규정 굉장히 빈출됩니다.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유족이란 유족급여 줄 때 유족 얘기하는 거죠. 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근데 뭘 포함한대요?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 보험급여에서는 웬만하면 사실혼 관계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까지 보시고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줄여서 배자부손조형으로 많이 외우시죠. 배자부손조형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족이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유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랑 3번을 묶어서 별표를 해주시면 요거 두 개는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장해라는 개념을 다룰 때 키워드가 치유가 되거든요. 장해급여는 언제 주는 거냐면 장애 아닙니다. 장해예요. 장해급여는 내가 업무상재해를 당했어요. 업무상재해를 당해서 예를 들면 절단사고가 났다고 쳐볼게요. 절단이 됐어요. 절단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마뱀도 아니고 다시 자라진 않죠? 그냥 그대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장해는 내가 다쳐서 뭔가 절단이 됐을 때 치료를 다 받고 팔이 다시 자라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상태가 고정된 상태, 그게 치유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를 치유됐다라고 해요. 치유된 상태에서야 받을 수 있는 게 장해입니다. 장해. 이거는 뭐냐면 당신의 노동력이 어느 정도 상실됐습니다 하고 등급을 매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등급을 매기려면 그 상태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뭐 13급 됐다가 8급 됐다가 막 14급 됐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고정이 돼야 장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고정이 됐다는 건 치유가 됐다 안 됐다? 치유가 됐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해 나오면 정의 규정에서 장해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치유가 됐냐 안 됐나를 먼저 보시면 되는데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래요. 이거 맞아요? 틀렸죠? 네, 장해 나오면 무조건 치유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답이 되고 동그라미 3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해서 치유는 키워드가 고정된 상태, 증상 고정,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치유라는 거는 완치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게 완벽하게 나았다라는 것 보다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멈춰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밑에가 출퇴근에 대한 그 정의인데 이 출퇴근에 대한 정의는 왜 있냐면 업무상 재해 그 종류로서 출퇴근 재해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출퇴근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뭐 굉장히 많은 의미로 쓰죠. 집에서 뭐 사업장 갈 때 보통 출퇴근한다 이렇게 하는데 법에서 출퇴근 재해에서 얘기하는 출퇴근이란 무엇이다 하고 정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뿐만이 아니라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도 마찬가지로 출퇴근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밑에는 진폐인데요. 진폐라는 거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회보험하면서 처음 알았던 질병인데 이게 폐가 섬유화가 되는 거래요. 폐가 이렇게 있으면 뭔가 뭐 이렇게 섬유화가 되면서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폐 같은 경우에는 진폐법이 또 따로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산재법에서도 진폐에 대한 거를 정하고는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제가 아까 보험급여의 종류도 출제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산재 그 보험급여 한번 써볼게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요휴장관, 유상장직 이렇게 외웠습니다. 요휴장관, 유상장직 이렇게 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급여는 이렇습니다. 보험급여, 산재법상 보험급여. 자, 근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진폐랑 특례가 있는데 진폐랑 건강손상 자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급여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이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종류를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진폐는 요간장직, 요간장직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두 문자로만 써놔가지고 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요는 요양급여거든요. 요양급여는 뭐냐면 요양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보통은 의료 서비스를 말해요. 제가 다쳤어요. 다치면 어디 가죠? 병원 가죠. 병원 가서 받는 서비스를 요양급여라고 하죠. 휴업급여는 이렇게 둘이 짝꿍인데 이렇게 둘이 휴업급여는 뭐냐면 이 요양하는 기간 동안 취업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취업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제목만 들었을 때 딱 알 수 있듯이 취업을 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중하게 다쳐서 요양하는 기간 동안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받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이 된다. 그래서 요양하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짝꿍으로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장은 뭘까요? 아까 그 장해겠죠. 장해하면 튀어나와야 되는 거 뭐다? 치유된 상태. 치유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시고요. 장해고 간은 간병급여예요. 간병. 그리고 유는 뭘까요? 유족. 유족은 사실혼 포함? 불포함? 포함하죠. 사실혼 포함. 그리고 배자, 부손, 조형이었죠.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서 같이 외울 수 있도록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아하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똑같이 장이 들어가는데 이건 장례비예요. 장례비. 그리고 직은 직업재활급여. 그래서 진폐에 걸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4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건강손상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요장간내직, 요장간내직 이렇게 해가지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차이가 장해급여가 얘가 없어요. 그리고 간병급여, 장례비 그리고 직업재활급여 이렇게 나뉜다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사실 여기 오늘 얘기할 얘기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진폐는 여기다가 뭐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이런 것들이 추가는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보험급여는 어디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답이 뭐죠? 장례비 되나요? 되죠? 휴업급여 되나요? 안 되죠? 직업재활급여 되나요? 되죠? 간병급여 되나요? 되죠? 유족급여?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맞죠? 3번.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그 밑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예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정말 너무 잔인하다. 이거는 저는 외우기는 했었는데 저도 여러분 항상 암기를 하지만 이게 사회보험법이 휘발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까먹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약간 스토리를 만들어요.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 아까 우리 8개 그 보험급여 중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게 요양급여잖아요. 의료 서비스 제공이니까 내가 다쳤을 때를 가정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다쳤어요. 자,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갈 때 뭐 119 타고 갈 수도 있고 내가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일단 이송이 필요하겠죠. 이송. 요양급여의 범위입니다. 자, 이송돼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금 나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 진찰을 받고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검사를 받아야 명확한 진단명이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첫 치료, 뭐 치료하고 그리고 수술, 치료, 진료 뭐 이런 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입원했어요. 자, 입원하면 누구 와요? 간호받을 수 있죠.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간병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여기에 플러스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제비, 진료 재료, 재료비, 재료. 그리고 의지. 의지가 나의 윌 이런 거 아니고 약간 보조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수의 같은 거, 보조기, 수의 뭐 이런 것들 다. 그리고 7번째가 내가 다쳐서 이렇게 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있을 수 있겠죠. 재활치료. 그리고 8번째는 그 외. 그 외. 우리 법률에는 항상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규정해두면 나중에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 규정. 이건 뭐 시험에서는 중요하진 않죠. 자, 저 이거 따로 안 외웠어요. 틀린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어쨌든 요양급여에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재활치료 해당되나요? 되죠? 간호 되나요? 이송되고, 간병되고, 약제 또는 진료재료, 의지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답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자, 이거는 그 호방하게 5번을 찍으신 분들은 다 맞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 배우려면 두 문자 많이 따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문자를 따는 것보다 그냥 이러한 어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이런 순서로 뭔가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진료인지 치료인지 처치인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대충 뭐다 이렇게 키워드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찍기가 어려운 문제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휴업급여 여러분 아까 누구랑 짝꿍이라고요? 무슨 급여? 요양급여. 요양급여랑 짝꿍이다. 그래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것이 휴업급여다. 우리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뭘 주냐면 평균임금의 70%를 주게 됩니다. 평균임금의 70%. 근데 여러분 제가 저기를 봤거든요. 뉴스에서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6% 이상인가? 6%인가? 뭐 그렇대요. 꽤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나라 평균임금의 범위가 이렇게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보험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사실은 업무상재해에 노출된 그 위험은 뭐 비슷하고 이 사람들도 업무상재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 만약에 평균임금의 70%면 보험급여가 좀 지나치게 높아지겠죠. 아무리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평균임금의 70%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요 범위를 두고 있어요. 범위. 요 선에서만 지급하겠다. 범위를 두고 있는데 요게 이름이 뭐냐면 최고보상기준금액, 이거는 최저보상기준금액. 이렇게 범위를 두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넘어가도 요게 최고고 요거보다 안 돼도 요게 최저다. 이렇게 일단은 개념을 잡으시고 한번 보실게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 일단 저소득 근로자네.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얼마죠? 요거죠. 네, 평임의 70%. 만약에 어떤 사람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100분의 기역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거 80%예요, 80%. 기역은 80입니다. 이거는 뭐 모르면 못 푸는 거니까 80%. 이것보다 같거나 아니면
같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 임금의 100분의 니은, 요거는 90입니다.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평균 임금 70% 해봤더니 요 최저보상 기준금액 80%에 같거나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90%로 간다. 평임의 90%. 평임의 90%로 간다. 근데 또 보니까 이 평임의 90%가 그 다음 줄에 보면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 최저보상 기준금액, 그러니까 최저기준 보상 금액의 80%를 넘는 경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최저보상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줄글로 보니까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렇게 그냥 가시면 돼요. 자, 첫 출발, 평임의 70%. 평임의 70%로 출발했는데 저소득 근로자에서 최저보상 기준금액의 80%에도 못 미쳐요. 또는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평임의 90%를 한번 해보자. 근데 평임의 90% 했는데 또 너무 높아져서 얘를 넘어가. 그러면 이 사람의 휴업급여는 이렇게 산정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시면 금방 외우실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숫자가 중요하긴 하죠. 80인지 90인지. 근데 이게 최저보장기준금액 80, 그 다음에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90% 이렇게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쭉 그려보면서 하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산재보상보험 법령상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하나 고르면 되는데 노무제공자가 우리 옛날에 그 특고직이죠, 특고직. 그래서 산재법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보호의 범위를 넓히려고 한다. 우리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대상이 근로자잖아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제공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똑같이 업무상재해에 노출되는 사람들이니 이분들도 같이 보호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노무제공자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물어보는 게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시행령에 정말 길게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노무제공자가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나오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되는 사람들 위주로 일단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면 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그래서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굳이 따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 플랫폼 종사자나 노무제공자나 똑같이 노무제공자인데 왜 플랫폼 종사자라는 정의를 따로 했을까? 플랫폼 운영자에게 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나눈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카카오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종사자는 어쨌든 똑같은 노무제공자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답은 2번인데요. 2번이 틀렸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평균 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 그럴듯한데 틀렸죠? 뭐가 틀렸나요? 전달이 아니라 전전달이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평균임금은 여러분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그 기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걸 평균임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일일당 평균임금액이 나오는데 우리 근로자들은 자기 평균임금을 자기가 좀 조절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일단은 이렇게 뭔가 정해진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노무제공자는 그 특수성상 좀 자기의 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업무상 재해를 막 이렇게 뭐 계획하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형평성상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평균 보수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전전달, 그러니까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속하는 달에 전전달부터 다시 3개월로 가자. 이렇게 해서 기산점을 조금 조정을 한 거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그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이 이제 노무제공자의 범위인데 보시면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법에 따른 공제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좀 많이 출제돼요. 동그라미 3번이랑 동그라미 4번은 우체국 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고, 요거 외에도 보험 설계사, 뭐 골프장 캐디, 뭐 방문 판매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쫙 외우시면 되시고, 그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아까 플랫폼 종사자의 반대인 플랫폼 운영자가 있어요. 운영자.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해서 이분들에게도 어떤 4대 보험상 어떤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재는 정리할 수 있고요. 고용보험 넘어가 볼게요. 이거 또 빈출되죠? 소정급여일수. 여러분 소정급여일수가 뭔지 아세요? 대충 아시죠? 우리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랑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죠. 구직급여.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급여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친숙한 게 구직급여니까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이게 수험생 때 정리가 안 돼서 되게 어려웠어요. 피보험 기간이라는 게 있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 기간이라는 게 있고, 소정급여일수. 이런 단어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외우다 보면 요거랑 요거랑 일단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섞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정리하면 기본 이론 때 더 자세히 하겠지만, 피보험 기간은 그냥 일종의 고용된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피보험 단위 기간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피보험 단위 기간 요건을 잘 충족했는지 확인할 때 제출해서 받는 게 이직 확인서라는 건데, 우리 노무사들이 이직 확인서 써줄 때 보통 주 5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며칠일까요? 5일일까요? 6일입니다. 6일. 뭐가 있죠? 주휴일, 맞아요. 주휴일 포함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직 확인서 쓸 때 5일 출근하면 그냥 6일 하면 돼. 이래서 왜지? 이러면서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피보험 단위 기간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보험 기간이랑 피보험 단위 기간은 아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일단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기준기간은 이거는 또 뭐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직급여 받으려면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시죠? 180일이 돼야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원력상 180일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만약에 한 직장에서 6개월 다녔다. 그러면 내가 실업급여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이 돼야, 요 기간 안에 180일이 돼야 그래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만약에 이해 안 되시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 실업급여에 대한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수 있는데, 왜 뭔 소리지?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소정급여일수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실업급여 신청하면 천년만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주어진 소정급여 일수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소정급여 일수는 뭐랑 뭐에 따라서 나뉠까요? 소정급여 일수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단 첫째로는 고용된 기간인 피보험 기간, 두 번째로는 연령, 그리고 장애 여부. 그래서 피보험 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소정급여일수 관련 표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출제가 진짜 많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이거 어떻게 외우냐. 일단 표를 나눠봐요. 표를 이렇게 나누고, 제가 아까 피보험 기간이랑 연령 장애 여부에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칸에 이제 연령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준이 50세예요.
50세 미만 그리고 50세 이상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피보험 기간이 들어가야겠죠.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소정급 일수가 달라지는데 일단은 1년 미만 1년 미만자 그 다음은 1년 이상 3년 미만 3 미만이라고 쓸게요. 3미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135 5 미만 그 다음이 10 미만 그 다음이 10 이상 일단 이렇게 이 표를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엔 쉬워요. 안 쉬운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일단 시작점이 120입니다. 120 여기서 몇씩 더하면 될까요? 30씩 더하면 돼요. 150 180 210 240입니다. 그래서 50세 미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정급 일수는 241입니다. 241이고 이게 문제인데 50세 이상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이면 똑같이 120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60을 더해요. 180. 여기가 차이가 있고 근데 여기서 또 60을 더하냐? 아니에요. 또 30을 더해요. 270.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시작점만 외우면 제가 봤을 때 요거는 금방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규칙을 찾아보자면 요게 똑같다는 거, 요게 이렇게 똑같다는 거 이게 또 달라요. 근데 그래서 사실 어떤 규칙이 있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시작점이 일단 120이고 위에 칸은 30, 밑에 칸은 60이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요 내용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소정급 일수는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는 피보험 기간, 두 번째는 연령과 장애 여부. 이 표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표를 만들어 보고 아래쪽에 이쪽에 연령이 들어갔고 위쪽에 이제 피보험 기간이 들어갔구나. 연령 50세를 기준이었고 피보험 기간은 135, 10, 135, 10, 10이죠. 135, 10, 10.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작점인 120, 120 외우고 그 다음에 얘는 30씩 더하고 얘는 60 더하고 30씩 더하면 되는구나. 요 정도 규칙을 만들어서 외우시면 금방 외우실 것 같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표에 따라서 장애인의 피보험 기간이 1년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거 며칠이에요? 1년 미만 이거 맞아요? 아니죠. 1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게 되겠죠. 장애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정급 일수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고요. 2번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거 제가 되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진짜로 뭔가 신기했어요. 이거는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대상인데 본인이 임의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고용보험, 근데 실업급여 한정한다. 거기에 가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본인이 가입을 원하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아까 전에 우리 가입 단계에서는 신청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신고라고 말씀드렸죠? 신고이지만 여기서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이제 그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되지만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2항에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가 3항인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이 임용된 때는 별도의 가입 신청하지 않아도 쭉 이어져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4번이 중요한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틀렸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가입을 했는데 탈퇴를 한 거예요.
근데 가입 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서 고용보험 다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한 번 탈퇴하면 이직할 때까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요거는 뭐 그대로 외우셔야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고용보험 가입한 그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해서 요 보험료 부담과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 근로자와 똑같다. 반반씩 낸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보험급여인데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 저기 구직급여 얘기인데, 구직급여 여기 그대로 써야겠다. 요건이 조금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일반 근로자. 이거 일반 근로자가 있고, 그 일용직 근로자가 있고,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있어요. 근데 비슷한데 원리는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예술인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어떤 일용직적인 성격을 가진 단기 예술인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일용직적 성격을 띈 사람을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라고 하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 중에서 특히 단기 예술인에 대해 구직급여에 대해서 물어봐서 지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심지어는 보시면 이거 문제 제대로 안 읽으면 틀릴 수 있어요. 왜죠? 고용보험법상 최종 이직 당시 단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맞잖아요.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거. 그래서 그게 선지에 있어요. 동그라미 5번이 가나다라마잖아요. 이거 제대로 안 읽었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구직급여 요건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거는 좀 불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번 요것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역 보시면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에 노무 제공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 제공 내용이 없을 것. 그러니까 단기 예술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업한 상태가 맞느냐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 생각해보면 일용직이라는 게 뭐 굉장히 짧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과연 실업을 한 상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실업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역의 요건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역은 단기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는 요건이 맞고요. 그래서 기역이 맞고, 니은 보시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이거는 예술인에 대한 어떤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까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이었죠. 기준기간이. 요걸 기준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며칠? 180일이어야 일반 근로자는 그래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예술인은 24개월 동안이 기준기간이고 그 기간 동안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진정한 예술인인가를 보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그래도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이렇게 요건이 있는데 니은 디귿 다 맞는데 단기 예술인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리을 보시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로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러분 우리 구직급여 수급할 때 자발퇴사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수급 자격 제한 사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기준기간인 24개월 동안 다른 직장에서 일하다가 자발퇴사를 하고 근데 내가 실업급여를 어떻게든 받고 싶어. 그래서 예술인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술인으로 한번 받아볼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수급 자격 제한 사유로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은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단기 예술인에 해당하는가를 보는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답이 되고 그 밑에 미음은 근로 또는 노무 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즉 실업 상태에 있다는 거죠. 미음은 전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미음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드디어 징수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법은 진짜 재미없어요. 징수법은 진짜 재미없어서 이때 눈 꼭 감고 그냥 공부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1번부터 보시면 이건 보험료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납부 의무가 확정된 보험료가 600만 원인 경우 막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낼 돈이 600이다 라는 말이죠. 낼 돈이 600인데 납부기한 전에 징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요. 우리 납부기한 언제까지일까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렇죠. 전달 보험료는 다음 달 10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근데 아니 납부기한 전인데 도대체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뭘까? 하나씩 보시면 동그라미 2번부터 보시면 공과금 체납하여 체납 처분 받은 경우 뭔가 돈을 안 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강제집행 받은 경우 이것도 뭔가 금전적인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제집행 받은 경우일 거고 동그라미 4번 법인이 해산한 경우 공중분해된 거죠. 동그라미 5번은 어음교환서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돈 문제로 결제액 입금 안 하거나 해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 요거 4가지 공통점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 돈 못 받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유죠. 그럴 때는 내가 10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빨랑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굳이 납부기한 전 징수할 사유에 해당하진 않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납부기한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 밑에가 이제 징수법 중에서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어떤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산업의 사업을 2개를 한대요. 그럼 도대체 보험료율을 뭘로 매겨야 하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를 아셔야 맞출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여기다가 적을게요. 근로자 수 보수총액, 매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요 순서에 따라서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주된 사업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요거에 따라서 지금 한번 골라볼게요. 뭐부터 봐야 돼요? 근로자 수부터 봐야 되죠. 자 근로자 수 보시면 A는 땡이죠. 제일 적으니까 A는 아니에요. 그럼 B부터 E까지가 40명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어떤 거죠? 보수총액 보셔야 되죠. 보수총액 보시면 D랑 E가 12고 B랑 C가 15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D랑 E 탈락. 그러면 B랑 C만 남죠. 자, 그럼 매출액을 봐야 되는데 매출액 뭐가 더 많이 나오죠? C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C가 됩니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도 뭐 그냥 재밌는 문제에 속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인데 이것도 22년에 나왔었는데 우리 징수 통합해가지고 각각 그 보험을 관장하는 관장자인 장관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식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공단도 다 다르죠. 근로복지공단, 산재 같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수행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징수를 할 때는 한 개의 공단이 징수를 합니다. 왜냐면 너무 복잡하니까 한 개의 공단이 통합해서 징수를 해라 해서 그렇게 지정된 게 누구냐면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기역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 월별 보험료 및 계산 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계산 보험료 잠깐 말씀드렸었죠? 계산 보험료는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에 나오는 개념인데 어쨌든 요거 증액하고 감액하는 거는 이 고용산재를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무슨 공단? 근로복지공단이겠죠. 기역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들어가서 증액과 감액은 그 자체는 근로복지공단이 하되 월별 보험료가 증액됐대요. 그럴 때는 무슨 공단일까요? 징수를 하는 건강보험공단인데 계산보험료 같은 경우엔 또 그 증액됐을 때 특이하게도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딱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고 나중에 기본이론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징수 통합돼서 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 징수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넘어가서 거의 다 왔습니다. 연금. 자, 1번 소멸시효예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더하기를 하래요. 계산 문제죠? 좀 이상한 계산 문제인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아니면 5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 이건 누구의 권리죠? 징수할 권리, 환수할 권리니까 국민연금공단의 권리겠죠? 그거는 3년입니다. 3년인데 급여를 받거나 과호납금 반환받을 수급권자, 가입자의 권리는 조금 더 많은 5년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8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소멸시효는 그대로 외워주셔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잘 외워주셔야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이 가입기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또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급여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A 근로자의 임금에서 7개월간 기여금을 공제하였음에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우리 4대 보험료를 근로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납부 의무자로서 거기 공제를 하죠. 공제를 했는데 이 사용자가 공제는 해놓고 실제로 납부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공단 입장에서는 그거를 알게 뭐예요? 그냥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계속해서 연금보험료 안 낸 사람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절반을 산입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7을 2로 나누면 뭐예요? 3.5잖아요. 그러면 3개월 하고도 저기잖아요. 절반. 그러면 3개월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5지만 4로 봐서 정답은 4개월 2번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자, 3번도 이게 국민연금 법령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뭔가를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는 요거는 그대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뭐 가입 자격, 기준 소득 월의 연금보험료 그 밖에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기관에다가 심사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2번이 정답인데 이 위원회가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위원회 임기가 2년인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라고 해서 틀렸어요. 한 차례가 아니라 2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다 보면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는 한번 쫙 정리를 하면 좋을 테니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시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3번,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심사 청구를 문서로 취할 수 있다. 구두 될까요? 안 되겠죠. 구두 절대 안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이거 행정쟁송법 하시면 뭐 조금 아시겠지만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해서 90일이 키워드죠. 심사랑 재심사에서는 90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 밑에 뭐 나머지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라고 해서 뭐 요거는 그냥 들러리처럼 들어가는 규정이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법도 그냥 간단하게 봤고 밑에 건강보험법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나머지 법들은 다 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혜택을 받는 반면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우리 가족
의해서 내가 혜택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직장가입자 밑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이것도 이게 규칙에 있었어요. 규칙에 있었던 거라서 이거 조금 지역적인 내용이긴 했는데 어쨌든 답은 4번이에요. 니은이랑 디귿이 맞습니다. 기억은 왜 틀렸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이어야 맞는 말이고요. 니을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어야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도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에 따라서 그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는 보수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이 됐었죠. 근데 이 보수에 여러분 비과세는 빠져 있는 거 아세요? 보수라는 거는 좀 지울게요. 중간에 지우고 보수 나의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다. 비과세 소득 대표적인 거 뭐 있죠? 식대 20만 원. 식대 20만 원. 그래서 우리 공단에 노무사 나중에 되시면 처음에 전년차 때 막 취득신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취득신고하면 근로자 입사했는데 이 사람 보수 얼마예요? 하는데 자주 하는 실수가 이거 안 빼고 신고하는 거. 그러면 비과세 소득 안 빼고 신고했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수는 요 비과세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산정이 되고, 그래서 보수 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 요것도 다 뭐 1번 보시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의 시가를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하는 가액을 그에 해당하는 보수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를 도저히 이게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그냥 이거는 얼마 이렇게 정한 대로 간다 이런 내용이고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했으니 이것도 당연한 소리고, 다 당연한 소리예요. 동그라미 3번. 도급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변동된 달의 전 1개월 동안 그 사업장에서 해당 직장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사람의 보수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이것도 똑같이 외워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 4번도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품,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품을 제외한다. 그거로써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동그라미 5번이 답인데 이거는 왜 틀렸냐면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전달이어야겠죠. 전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겠다. 특이한 사유가 생긴 그 달이 아니고 그 전달, 원래 하던 대로 전달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사실은 거의 외우셔야 되는 내용인 거고, 마지막이 이제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정답은 4번이에요. 일단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 분의 709로 한다. 정답은 4번인데 1번부터 보시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날이 아니고 그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입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라고 돼 있는데 반씩 부담하죠. 사용자가 납부는 하는데 반씩 부담한다. 그거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거 우리 다 알죠? 납부 기한 언제까지였죠? 10이었죠. 10, 다음 달 10. 그리고 동그라미 5번은 60세 이상인 사람은 보험료 경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험료 경감 대상이 또 엄청 복잡하게 그 시행령이랑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60세 이상 아니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주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를 대략적으로 좀 봤어요. 좀 어떠세요? 좀
어렵죠?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그 구조 위주로 좀 파악을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금방 하실 수 있고 공부 방법을 제가 정리해왔는데 사실은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일률적인 공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찾아보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줄여보자. 이 복잡성을 줄여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리를 파악해서 일단 쉽게 이해를 해보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특히 제가 옛날에 그 고용보험 중에 구직급여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뭐 실업, 뭐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이름 뭐고 뭐 이직 이름 뭐고 뭐 그런 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단어 자체를 일단은 조금 생소한 단어를 내가 나의 인지를 통해서 조금 바꿔보자.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그래서 원리를 파악해서 쉽게 이해하고 암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두 문자를 따드리고 뭘 해드리고 해도 나한테 맞는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요양급여 외웠던 것처럼 스토리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는 다 따드립니다. 다 따드리는데 저 강사가 두 문자 따뒀다고 나는 그거 그대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빨리 외울 수 있는지를 찾으셔야 사회보험법뿐만이 아니라 1차든 2차든 해결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까먹지 않도록 무한반복. 이거 우리 사회보험법 오늘 이거 하고 한 일주일 또 까먹고 우리 2월에 만나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리셋돼서 올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맨날 강의 준비하고 하지만 저도 맨날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회보험법 특성상.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고 제가 좀 게으른 편이어가지고 나중에 외워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수업 듣는 지금 이 순간에 외우셔야 한다는 거 그렇게 보시고 1, 2차 병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이론 할 때까지는 4월이 되기 전까지는 좀 컴팩트하게 암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업 들으시면서 이해도 하고 이거는 좀 중요한데 이거는 내가 좀 넘겨야겠다 이런 전략을 짜시고 내가 딱 봐서 정리만 해서 바로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게 4월까지 하실 일인 것 같고 3월까지 하실 일인 것 같고 4월부터 시험일까지 약 2달간은 이제 문제 풀고 암기하시면서 좀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기출풀이가 길어져가지고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단기 합격에 대하여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단기 합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생동차로 합격했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고 그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운이 좋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그래도 마음가짐은 내가 올해 합격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 같은 거는 나중에 기본이론 하면서 틈틈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